안녕하세요. 책임녀입니다. 여러분 모두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염상섭의 소설 3대를 접해보셨죠?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 소설이 다름 아닌 러시아 소설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러시아 소설은 바로 이반 뚜르게네프의 장편소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이 소설은 3대가 창작된 20세기 초뿐만 아니라 약 200년이 지난 현대 대한민국의 공감도 얻을 수 있는 세대 갈등 주제를 큰 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을 읽어드리며 소설 아버지와 아들이 현대의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소설은 아르카디의 귀환을 기다리는 아버지 니콜라이 페트로비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르카디는 고향 마리노로 돌아오는데 그의 친구인 예브게니 바자로프도 함께 마을에 도착합니다. 마리노에 도착한 후 세 사람은 니콜라이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르카디의 큰아버지인 파벨 페트로비치는 바자로프를 털보로 표현하고 조롱했으며 그가 집에 머무는 것에 대해 탐탁지 않아 합니다. 바자로프 또한 아르카디와 이야기하며 파벨을 조롱합니다. 바자로프는 파벨을 괴짜, 옛 추억으로 사시는 분, 늙은 낙마주의자 등으로 표현하며 파벨에 대한 불쾌감을 여과없이 드러냈죠. 이렇게 파벨과 바자로프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서로에게 비호감을 느낍니다. 파벨은 아르카디에게 바자로프에 대해 묻는데 그가 니힐리스트라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 니힐리스트에 대해서는 줄거리 소개 이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카디는 니힐리스트에 대해 모든 것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파벨은 니힐리스트를 두고 아무것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조론 섞인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바자로프는 과학, 예술 또는 인간제도 등 어떤 것도 믿지는 않지만 과학이 사실을 제공하기 때문에 과학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고 말합니다. 파벨과 니콜라이 두 사람 모두 젊은이들의 믿음을 이해할 수 없었고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특히 파벨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한편 바자로프는 아르카디에게 파벨에 대한 경멸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아르카디는 사랑으로 아픔을 겪었던 파벨의 과거 이야기를 전하며 파벨을 변호했습니다. 또한 파벨이 살아왔던 시대를 고려하여 그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러나 바자로프는 이에 반문하며 그것은 모두 낭만주의, 넌센스, 썩음, 예술이라고 냉소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자로프와 파벨은 니힐리즘에 대한 격한 논쟁을 벌입니다. 한편 바자로프와 아르카디는 친척의 초대를 받아 XXX 마을로 떠납니다. 며칠 뒤 무도회에서 아르카디는 진보된 의견을 가진 대지주의 미망인 여성 오딘초바 부인과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딘초바와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진 바자로프와 아르카디는 이틀 후에 오딘초바의 집인 니콜스코에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동생 까짜와도 만나게 됩니다. 오딘초바에게는 어떠한 강한 믿음, 선입견도 없었으며 그녀는 무엇 앞에서도 물러서거나 비켜나지 않는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모든 남성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오딘초바에게 바자로프는 참으로 묘한 존재로 다가왔죠. 아르카디는 그녀의 동생 까짜와 가까워졌습니다. 아르카디가 호감을 느끼는 오딘초바 부인이 자신을 밀어내더라도 까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덕분이었죠. 오딘초바는 바자로프와 보내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연을 무심했고 감상적이지 않았고 여러모로 잘 통했죠. 이런 과정에서 바자로프와 아르카디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바자로프는 사랑을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바보 같은 짓,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여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딘초바와 시간을 보내며 그가 용납하지 않고 비웃던 사랑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분노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바자로프는 곧 떠날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오딘초바는 바자로프가 스스로의 마음을 인정할 때까지 그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바자로프는 마침내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을 정도로 미칠 듯이 라고 속마음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자로프의 온몸이 떨렸는데 그것은 마치 고통스러운 정열이자 격렬한 분노와도 같았죠. 마리노에서 바자로프는 아르카디의 아버지인 니콜라이의 애인 베니치카와 친밀히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니치카가 장미의 향기를 맡으려고 꽃의 얼굴을 가까이 했는데 바자로프는 함께 향기를 맡겠다며 허리를 굽히 오는 베니치카에게 입맞췄습니다. 때마침 파벨이 나타났고 미움과 냉소가 담긴 말투로 여기들 있었군 이라고 말한 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파벨은 바자로프가 필요 없는 존재이며
그를 증오한다는 이유로 결투를 신청합니다. 다음날 아침 바자로프의 총알로 파벨은 부상을 입습니다. 한편 니콜 스코어로 간 아르카디는 카차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합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들은 바자로프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통보했습니다. 작별을 고하며 쓰디쓴 웃음을 짓는 바자로프의 얼굴을 본 오딘초바는 그가 자신을 사랑했음을 직감했습니다. 바자로프는 아르카디와 작별 인사를 하며 이것이 영원한 헤어짐일 것을 언급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우울한 건태와 깊은 불안감에 휩싸인 나나를 보내던 바자로프는 장티푸스에 걸려 사망한 환자를 해부하다가 손가락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치료를 위한 질산을 구하지 못했고 이미 병균에 감염이 된 상태에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바자로프의 부탁에 도착한 오딘초바는 죽어가는 바자로프를 마주하는데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되죠. 오딘초바는 자신에게 찾아온 소름 끼치는 충격으로부터 자신이 바자로프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오딘초바에게 마지막 인사를 고한 다음날 바자로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6개월 후 아르카디와 카차 커플, 니콜라이와 페니치카 커플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오딘초바는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결혼에 진정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았죠. 파벨은 요양을 위해 러시아를 떠나 드레스덴에 정착했고 상류사회에 녹아들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한편 바자로프는 어느 외진 시골 마을 묘지에 잠들어 있습니다. 오직 그의 부모님만이 그의 묘지를 돌보았으며 그들은 하나뿐인 아들의 영혼에 안식을 기원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끝으로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저 책임녀의 줄거리 소개를 들으시면서 니힐리즘 그리고 니힐리스트가 과연 무엇인지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소설 속의 니힐리즘은 곧 허무주의를 뜻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온 생활상의 가치, 즉 이상이나 도덕 규범이나 문화, 생활 양식 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견해를 일컫습니다. 니힐리즘이라는 용어는 투르게네프가 이 소설의 주인공 바자로프를 니힐리스트로 묘사한 것에서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러시아의 니힐리즘은 1850년대 말에서 1860년대까지 러시아 농노제가 위기에 봉착하고 혁명적 상황이 대두하던 시기에 민주주의적 사회계층의 사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제 줄거리 소개를 들으며 이 소설 속에서 여러 유형의 갈등을 발견하실 수 있으셨죠? 아버지와 아들에는 19세기 러시아에 여러 갈등이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소설 속의 갈등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온건적 타협적 니힐리스트인 오딘초바와 급진적 비타협적 니힐리스트인 바자로프 간의 갈등입니다. 니힐리스트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공통점을 가지지만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랑에 빠진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외롭게 죽음을 맞이한 바자로프는 다시 결혼을 하게 된 오딘초바와 비교되며 두 사람은 니힐리즘에 대한 수용 정도의 차이에서 갈등을 보이고 결별을 맞이하죠. 두 번째는 바자로프와 아르카디의 세대 내 갈등입니다. 바자로프와 아르카디는 친구이자 동료로 모두 신세대에 속한 인물들입니다. 바자로프는 니힐리즘에 대한 맹목적 추종으로 고립의 길을 택했지만 아르카디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가정을 이룹니다. 그 과정에서 바자로프와 아르카디는 갈등을 겪었고 이후에는 서로 함께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결별을 택하게 되죠. 두 사람의 상반된 길과 결별은 세대 내에서 다른 노선을 택한 두 인물 간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갈등은 역시 세대 갈등과 서구주의자, 보수주의자 간의 갈등이죠. 쉽고 빠른 이해를 위해 이 두 갈등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설의 러시아어 제목 아찌이 디에찌를 직역하면 아버지들과 아들들입니다. 작품은 한 가족을 넘어서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어 제목에도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작중 인물 파벨로 대표되는 아버지 세대는 자유주의, 귀족주의, 독일 낭만주의와 관념론의 영향을 받아 원칙과 이상, 절대적 가치, 개성, 문학과 예술을 중시합니다. 반면 아들 세대의 대표자, 평민 출신의 자연과학자이자 의사, 예브게니 바자로프는 혈투한 유물론자이자 경험론자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바자로프는 오감으로 파악될 수 있고 실험으로 증명된 사실만을 믿고 유용성의 관점에서 예술과 문학을 평가하며 모든 것을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부정하는 니힐리스트입니다. 작품에서 바자로프는 본인 세대의 과제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 그리고 미래의 창조와 건설을 위해 터전을 깨끗이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투르게네프는 바자로프로 1860년대 러시아의 혁명주의자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바벨로 대표되는 슬라브주의자들은 그리스 정교, 농노제, 전제군주제의 특혜를 누리며 자란 귀족들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개혁이란 자신들의 특권이 유지되는 내에서의 변화, 즉 위로부터의 소극적 개혁입니다. 그러나 아들 세대, 급진주의자들을 대표하는 바자로프는 잡계급 출신의 의사입니다. 이들은 9세대의 문화를 부정합니다. 파벨이 자랑스러워하는 예술적 안목과 교양은 바자로프에게 허세이자 착취의 결과인 부당한 특권일 뿐입니다. 봉건적 관습, 종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결국 모든 것을 부정하는 니힐리스트로 그려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자로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설 속 바자로프의 냉소적인 행동과 말들은 많은 사람의 비호감을 사기에 충분하고 발간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읽은 당대 진보적, 급진적 지식인들은 바자로프가 자신들에 대한 희화화라고 격분했습니다. 보수적 진영 역시 작품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며 도대체 투르게네프가 어떤 편인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렇다면 투르게네프는 당대 러시아의 현실을 문학적으로 그려내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을까요?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투르게네프의 생각을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작품은 바자로프가 죽고 나서 몇 년이 흘러 그의 늙은 부모가 아들의 무덤에 찾아오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마지막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정열적이고 죄 많은 반역의 심장이 그 무덤 속에 숨어 있을지라도 무덤 위에 자란 꽃들은 순진무구한 눈으로 평온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 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나 무심한 자연의 위대한 평온만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영원한 화해와 끝없는 삶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이 마지막 단락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투르게네프가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세대 간의 갈등이나 반목을 담은 화해와 삶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했던 바자로프가 죽음 앞에서 가족의 사랑만큼은 부정하지 않았듯 가족의 사랑과 화해는 어떤 상황에서든 부정할 수 없는 무엇보다든 소중한 가치라는 점을 작가가 우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전 인류적 현상인 세대 갈등을 담아내며 시대를 뛰어넘는 소중한 가치를 전달합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도 감명 깊은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의 대한민국은 9세대와 신세대의 세대 차이로 인해 극심한 세대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소설의 배경인 19세기의 러시아에서도 새로운 문화의 유입 속에 9세대와 신세대가 갈등을 겪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MZ세대로 대표되는 청년층들은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칭하며 조롱하고 기성세대는 MZ세대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열정 없고 불평만 많은 세대라며 서로를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 투르게네프가 전하는 메시지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서로를 혐오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가족의 사랑과 화해라는 소중한 가치를 떠올리며 화합으로 나아가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